저는 아내와 두 번의 결혼을 했고 두 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과 이혼은 30년 전이고 두 번째 결혼과 이혼은 10년 전이었어요. 제 평생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아내였고 제 모든 것을 걸고 꼭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도 아내였지만 전 아무것도 못해주었고 결국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 때문에 아내는 커다란 고통 속에 가슴 아파하며 살아야 했고 저같이 못난 놈을 만난 탓에 아내 인생은 죽어서도 오롯이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서 괴롭기만 합니다. 고생만 하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생각하면 죽고 싶어요. 아마 전 죽어서 지옥에 갈 겁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망연자실 한 달을 보내고 나니까 살아갈 기력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유품을 태워줘야 그래도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겨우 마음을 추스르며 아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잘 버리지 못하는 아내는 참 별걸 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더군요. 아내의 흔적들을 하나씩 들추면서 혼자 울다가 또 저도 모르게 젊은 시절 아내 모습에 미소 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내가 저를 위해서 준비한 듯 특별한 봉투 속에 편지 한 통을 남겨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두 번째 결혼하던 날 생각나요? 그날 우리가 했던 약속들과 수많은 얘기들도 기억하고 있겠죠? 평생 저에게 미안해하며 살았는데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재결합하고 10주년이 되는 날엔 좀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해요. 10년 뒤 오후 2시 그 장소에서 봐요. 사랑합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마도 아내는 자신이 이렇게 먼저 갈 거라는 것을 모른 채 이 편지를 남긴 듯 했어요. 10년 뒤라면 적어도 아내는 우리가 재결합하던 그때부터 혼자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10년 뒤 오후 2시 그 장소. 그곳은 우리가 재결합하면서 우리만의 조촐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린 장소였습니다. 도대체 아내는 왜 이런 편지를 남겼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 바로 그날이 1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내 방 달력에도 10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복잡해서 계속 눈물만 나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서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양쪽 부모님들도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고 서로 숟가락 젓가락 숫자까지 닿을 정도로 막역하다 보니 마치 핏줄 그 이상으로 지냈습니다. 저와 아내는 동갑이었고 부모님들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도 남매처럼 자랐어요. 우린 남매 같은 친구였고 친구 같은 남매이기도 했어요. 가끔 우리 집에 일이 있어서 부모님이 며칠 집을 비우게 되면 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명희 집에 가서 먹고 잤습니다. 물론 명희네 부모님이 일이 생겨서 집을 비우면 명희 역시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 집에 와서 지냈고요. 변두리라고 해도 또래들은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저와 명희만 유치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부모님들은 애들은 맘껏 놀아야 건강하게 큰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항상 놀고 있는 건 우리 둘이었어요. 주로 공터에서 흙장난을 하거나 여름이면 집에서 가까운 개천에 가서 물놀이를 하며 지냈습니다. 저녁에는 한글 공부를 했죠.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글만 떼면 된다는 게 부모님들의 생각이었죠. 우리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안의 작은 국수가게에서 주방 일을 하셨어요. 두 분 다 고아로 자라서 주변에 의지할 만한 친척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명희네와 절친 사이가 되었을 겁니다. 명희 아버지는 어느 회사의 경비 일을 하셔서 한 달의 보름은 아침에 출근을 하시고 나머지 보름은 저녁에 출근을 하셨어요. 밤샘 근무를 하실 때는
명희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저와 명희가 회사에 찾아가곤 했죠. 그럼 우리 셋은 나란히 앉아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꽃을 피웠습니다. 명희 아버지는 참 재미나는 분이셨어요. 유명한 사람들 성대모사도 곧잘 하셨고 각종 동물들 울음도 그대로 흉내를 내서 우린 배를 잡고 웃기도 했습니다. 명희 어머니는 부지런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편이셨죠. 손재주도 있고 손도 엄청 빨라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부업을 하루 종일 하셨어요. 인형 눈알 붙이는 건 거의 선수였고 작은 구슬을 깨어 목걸이나 팔찌를 만들기도 했어요. 가끔은 주변 사람들이 옷 좀 고쳐달라고 맡기면 어찌나 깔끔하게 수선하는지 아예 수선 가게를 차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 우린 가난했지만 마음은 항상 부자였고 우리와 명희네는 서로 형제처럼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와 명희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줄곧 같이 다녔어요. 반이 달라져도 언제나 등하교는 같이 했죠. 같이 숙제를 하고 같이 놀다가 우리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기도 하고 엄마가 식당에서 늦게 오시는 날엔 명희 집에 가서 명희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김치찌개에 달걀 프라이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쁠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더 잘생겼지. 아까워서 나중에 어떻게 장가를 보내나. 엄마는 항상 명희를 우리 딸 하면서 예뻐했고 명희 어머니는 항상 저를 우리 아들이라며 꼭 안아주셨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은 누가 누구 집 진짜 자식인지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린 남매라고 생각하며 자랐고 학교에서 항상 붙어 다니니까 애들이 신랑각시라고 놀려도 저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그렇게 놀리는 녀석들을 쫓아가서 꼭 머리통을 때리거나 꿀밤을 먹였어요. 그럼 맞은 애들이 자기 엄마들을 데리고 줄줄이 명희네 집으로 쳐들어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명희 엄마,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우리 얼굴 좀 봐요. 죄송하다고 하면 다예요. 무슨 여자애가 저리 극성 맞는지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줌마 자식들이 먼저 놀렸단 말이에요. 명희야, 너 어서 사과하지 못해? 어서. 나 안 해. 나 잘못한 거 없어.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사과를 거부하는 명희와 야단을 치는 명희 엄마를 보다 못한 우리 엄마가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명희 말은 그쪽 애들이 우리하고 명희한테 신랑각시라면서 놀렸다잖아요. 친구끼리 친하게 지낸다고 그렇게 놀리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놀려서 명희가 참다 못해서 꿀밤 몇 대 때린 걸로 뭘 그렇게 야단이에요. 뭐요? 지금 우리의 얼굴에 멍자국 보고도 그런 말을 해요? 애들이야 서로 싸우면서 크는 거지. 아유, 참 유난을 떠네요. 결국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퇴근한 아버지들까지 합사하면서 경찰이 오고 소동이 벌어져야 끝이 났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인 명희는 정작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쿨쿨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명희가 자기를 닮아서 강단 있고 씩씩하다고 칭찬했고 명희 엄마는 제가 아줌마를 닮아서 착하고 생각이 깊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것으로 그날의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하지만 전 명희가 신랑각시라는 말에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명희야, 넌 내가 싫어?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봐? 아니, 애들이 신랑각시라고 했다고 네가 화를 내니까 내가 싫어서 그런가 싶어서. 네가 싫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아이, 몰라.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명희가 얼굴을 붉히면서 달아나는 모습을 보다가 전 깔깔 웃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이상한 말을 하면 사내들을 쫓아가서 꿀밤을 먹이는 우리 명희가 신랑각시라는 말이 부끄러운 듯 그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훗날 우리가 첫 번째 결혼을 했을 때 명희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가 진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신랑각시가 못 되면 어떡하나?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릴 때 애들이 신랑각시라고 놀리는 게 싫었어. 좋은 말도 계속하면 그 느낌이 반감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까봐 그랬나 봐. 그렇게 우린 겉으로는 남매 같은 친구로 실은 친구 같은 신랑각시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스스럼 없이 손도 잘 잡고 다녔는데 중학교 들어가서는 손을 잡는 것도 나란히 걷는 것도 왜 그렇게 어색하든지 저는 남중으로 명희는 여중으로 다녀서 좀 아쉽긴 했지만 수업을 마치면 전 일부러 명희 학교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집에 오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학교가 서로 멀어져서 같이 다니지 못했어요. 예전처럼 서로의 집에 가서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얘들 좀 봐. 니네 왜 그래? 어려서부터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자란 것들이 새삼 내외하냐? 그러게 말이야. 죽으라고 손 붙잡고 다닐 때는 언제고. 아, 참 어이가 없어서. 부모님들은 우리가 아직도 초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벌써 결혼할 나이가 돼버린 우리들은 어린 시절처럼 허물없이 어울려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인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양쪽 집안이 여전히 친형제 그 이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변함없었고요. 하지만 불행은 언제나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명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낚시 동호회에 가입시킨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활달하고 박력 넘치는 명희 아버지에 비해 우리 아버지는 소심하고 조용한 편이라 취미 생활도 안 하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인생 참 재미없게 사는 아버지를 위해서 명희 아버지가 낚시를 적극적으로 배우게 했어요. 엄마도 이번 기회에 친구도 좀 사귀고 성격 개조 좀 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버지는 월척을 잡아오겠다며 낚시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기상 변동이 심했고 풍랑을 맞은 고깃배는 그만 뒤집히고 말았어요. 낚시하러 갔던 3명이 숨졌는데 명희 아버지는 가까스로 살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결국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엄마는 아버지 시신을 끌어안고 울다 여러 번 혼절했어요. 엄마마저 입원을 하면서 아버지 장례식장은 저와 명희 아버지가 지켰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엄마는 명희 아버지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며 온갖 원망을 다 터뜨렸어요. 날이면 날마다 시비를 걸어 명희네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때부터 두 집안은 앙숙이 되고 말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살 길이 막막했던 우리 집이 걱정된 듯 명희 아버지가 뭐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섰지만 엄마는 쌍욕을 하면서 거절했고 오히려 명희 아버지를 떠밀어서 상처까지 입혔습니다. 우리 남편 꼬드겨서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왜 우리도 죽이게요? 도와주는 척 착한 척 하지 마요. 당신 집안 가식 떠는 거 다 아니까. 전 그게 엄마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날이면 날마다 자신의 울분을 명희 부모님께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엄마는 도를 넘어선 것 같았어요. 덕수야, 너 왜 이러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난 몰라. 네 남편이 우리 남편을 죽인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동안 우리 가족처럼 지낸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가식 떨지 마. 엄마의 말에 명희 부모님은 큰 상처를 입었고
더 이상 우리와는 상대하지 않으려는 듯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명희 부모님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엄마도 알잖아요. 명희네는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가족이라고 했어? 너도 이제 명희와 어울릴 생각하지 말어. 알겠어? 전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그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우연히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었을 때 명희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나도 오랫동안 어머니가 왜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웠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니까 알겠더라. 알겠더라고? 난 아직도 모르겠는데. 너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나면 누구에게 괜히 화를 내? 엄마잖아. 왜냐하면 가장 편하고 나를 가장 잘 알아주고 그래서 내가 뭘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으니까. 아마 그때 어머니는 그랬을 거야. 하지만 서로가 오해가 깊었고 돌이킬 수 없었을 뿐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때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해 겨울을 넘기기 전에 우리는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한동안 낯선 동네에 적응을 못해서 학교를 마치고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옛 동네에 가 있곤 했어요. 아차 싶어서 돌아서다가 명희를 보게 되면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숨곤 했습니다. 이사를 가고 명희와 떨어지고 나서야 전 알았어요. 명희를 몹시 좋아하고 있었고 그녀가 제 첫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사를 간 뒤에도 명희네에 대한 어머니의 분노는 지워지지 않았고 해마다 아버지 기일이 되면 늘 명희 아버지 욕을 하면서 못 마시는 술에 취해 한풀이하듯 놀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작은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대학에 갈 형편도 아니었지만 성적도 그만큼 안 나와서 과감하게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제가 가장이니까 고생하시는 엄마의 짐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명희를 다시 만난 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공장 주변에는 아침이면 즉석김밥을 말아서 파는 젊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공장 사람들은 배도 채우고 점심값도 절약할 겸 김밥을 사 먹었는데 저도 돈을 아낄 겸 김밥을 사러 갔다가 김밥 아가씨가 명희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제외할 줄 몰랐기에 우린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목이 메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색함을 무릅쓰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부모님은 잘 계시지? 아, 그게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어. 뭐? 어쩌다가? 그냥 교통사고였어. 아, 미안해. 기억하고 싶지 않을 텐데. 나도 모르게 부모님 같았던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알아. 너 이사가고 우리도 참 힘들었어. 가족 같았는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도 무척 가슴 아파하셨어. 저는 두 분의 장례식장에 가지 못한 게 못내 죄송했고 부모님 없이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견딘 명희가 안쓰러우면서도 참 기특했습니다. 한때 남매처럼 친구처럼 막역한 사이였는데 새삼 지난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서로 열심히 살자고 격려한 뒤 헤어졌어요. 물론 엄마에게는 명희를 만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면 또 무슨 난리를 칠까 몰랐으니까요. 그저 공장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객지에서 홀로 고생한다는 핑계를 대고는 엄마 김치며 반찬을 명희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어쩌다 김밥이 다 팔리지 않는 날엔 남은 것을 모두 사들고 와서 엄마와 함께 나눠 먹으며 공장 근처 김밥 잘하는 분식점이 있다는 식으로 둘러대곤 했습니다. 엄마 반찬을 날라주다가 본의 아니게 명희가 자취하는 방에 가보게 되었고 온 김에 라면이나 먹고 가라는 말에 눌러앉아
라면도 먹고 차도 마시다 보니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았던 옛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아닌 이성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명희는 대창구석도 있었고 장난스러운 면도 많았는데 어른이 된 명희는 혼자 살아내느라 억척스럽고 장사 소환을 발휘하느라 부침성도 좋았어요. 명희는 그렇게 열심히 김밥을 팔아서 5년 만에 시장 한편에 번듯한 가게도 차렸습니다. 주로 김밥과 라면, 떡볶이 등 분식 위주로 장사를 했는데 맛있고 저렴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도 끊이지 않았죠. 저는 공장 사람들과 늘 거기서 식사를 했고 회식도 했습니다. 전 항상 퇴근을 하면 명희에게 가서 가게 문 닫을 때까지 같이 있다가 늦은 저녁도 먹고 함께 그날 수입도 계산하고 간단히 청소를 한 뒤 명희 자취방으로 가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린 정말 함께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어요.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놀이동산에 가서 여느 연인들처럼 바이킹을 타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우리들의 젊은 날을 하나씩 채워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휴일에 둘이 자전거 여행을 떠났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길이 미끄러웠지만 한적한 시골길이라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어서 마냥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예고도 없이 우릴 덮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마주오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졌고 저보다 앞서 달리던 명희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속력을 내어 명희를 밀어냈어요. 하지만 자동차에 부딪혀 정신을 잃었습니다. 덕수야. 정신이 흐릿해지는 그 순간에도 명희의 비명과 울부짖음이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났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지고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다리는 절개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사색이 되어 달려온 엄마는 명희를 보더니 다짜고짜 뺨을 때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너희 집이 우리 남편을 죽이더니 이제 내 아들까지 죽이려 하는구나. 도대체 우리 집하고 무슨 원수가 졌기에 이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러는 거야? 너도 죽어. 너도 죽어. 엄마 왜 이래요? 명희는 아무 잘못 없어요. 뭐야? 네가 인연 역성을 들어? 이 망할 놈아 정신 차려. 네 꼴을 보고도 그러냐? 아침에도 멀쩡하게 나간 놈이 그 모양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제정신을 차려. 아유 이놈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무리 명희 탓이 아니라고 말해도 엄마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명희는 엄마 구박과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제가 태어날 때까지 병간호를 했습니다. 미안해 명희야. 우리 엄마 이해해줘. 네가 뭐가 미안해. 나 그런 걸로 니네 엄마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아. 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 고마워. 나도 고마워. 나 살려줘서. 그렇게 퇴원은 했지만 한쪽 다리를 절다 보니까 오래 서서 일을 하거나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남자들 일이라는 게 사무직 빼고는 거의 움직여야 하는 건데 제 몸이 그렇다 보니까 공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다른 일을 알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안 됐는지 명희가 진지하게 말을 하더군요. 나 오래 생각하고 고민해서 말하는 건데 이제부터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뭐? 뭘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야? 아니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고. 결혼? 뭘 그렇게 놀라는 거야? 그럼 결혼할 것도 아닌데 나랑 사귄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뜻밖이라.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어느 세월에. 넌 그게 문제야. 학교 다닐 때도 항상 때를 놓치고 타이밍을 놓치고.
아, 됐다. 앓으니 죽지. 그래서 어쩔 건데? 나랑 결혼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누가 안 한대?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넌 살림만 해. 뭐? 나더러 살림을 하라고? 왜? 남자니까 못한다 그러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고리타분한 생각을 해. 제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돈도 자기가 벌 테니 집에서 살림만 하라는데 사실 처음에는 어안이 좀 벙벙했습니다. 지금은 살림하는 남자도 많고 또 살림남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남자가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하면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은근히 돌아서서 조롱하고 험담을 했거든요. 명희는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저를 위해서 과감하게 가장의 몫을 하겠다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건지도 판단이 잘 서지 않았고 솔직히 자존심이 좀 상하고 그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엄마였어요. 가뜩이나 명희라고 하면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시는데 명희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뻔했습니다. 엄마의 반대는 이미 예상했고 가고 있지만 그걸 명희가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어요. 그때 엄마는 식모일을 다니셨는데 명희는 엄마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매일 엄마가 퇴근할 무렵이면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항상 명희에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멸시와 모욕이었어요. 이런 미친년, 누구 아들 신세 망치려고 그래? 어서 꺼져! 명희에게 구정물을 뒤집어 씌우는 건 다반사였고 동네 사람들이 뻔히 다 보는 앞에서 소금을 뿌리면서 악렬하고 소리를 지르고 갖은 욕을 다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명희는 묵묵히 참아냈어요. 어머니, 예전에 저 많이 예뻐해 주셨잖아요. 저 딸처럼 사랑해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난 너 같은 거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야. 어서 꺼지지 못해? 저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덕수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무조건 덕수 지킬게요. 그리고 어머니께 정말 잘할게요. 네? 어머니. 아유, 인연이 기어코 우리 아들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작정을 했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같은 건 안 돼. 절대 안 돼. 어느 날 저와 명희는 비를 쫄딱 맞으며 집 앞에서 엄마가 허락해 주실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허락은 받지 못했고 장대비 속에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명희가 쓰러지면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엄마가 반대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고 이제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성인이었고 얼마든지 엄마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허락을 받고 당당하게 시작하자는 명희의 간절함 때문에 지금까지 버틴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전 명희와 결혼을 했습니다. 명희, 아니 아내의 자취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살림을 맡았습니다. 아침에 아내를 깨우고 식사를 차려 먹이고 아내가 가게로 나간 뒤에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보냈어요. 처음엔 익숙치 않아서 빨래를 삶다가 태워먹기도 하고 칼질을 하다가 손이 베이기도 하는 등 실수 연발이었지만 차츰 손에 익으면서 살림하는 재미도 생기고 어느 순간 생각보다 집안일이 제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집 밖을 나서면 동네 여자들이 저를 보면서 수군거렸어요. 어머, 웬일이니? 저 집 남편 살림한다며? 그래, 아내가 바깥 양반이고 남편이 집사람이란다. 제가 지나가면 등 뒤에서 흉을 보고 까르르 비웃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 시선 따위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죠. 역시 문제는 엄마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안 엄마는 이젠 날이면 날마다 아내 가게로 찾아가서 집기들을 때려 부수고 손님들에게 쌍욕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어요. 나가요, 나가. 여긴 다시 오지 마요.
저기 저 악녀가 당신들 먹는 떡볶이에 뭘 집어넣을지 몰라요. 아, 나가요, 나가.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말.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네? 네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몰라? 우리 남편을 죽게 만들고 이제 내 아들을 꼬셔서 죽게 만들 건데 네 잘못을 몰라? 으유, 이 천하의 악독한 년. 매번 경찰이 오고 나서야 난동이 끝났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래도 참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장사를 방해하고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니 소문이 나쁘게 나면서 분식점은 문을 닫아 했어요. 아내는 은밀히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겼지만 어느새 또 알고 엄마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한계를 느낀 아내는 울분을 터뜨렸어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어?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말. 나도 그런 엄마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진짜 이유라도 좀 알면 이렇게까지 화도 안 날 건데. 아버님 돌아가신 게 우리 집 탓은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 다리게 다치게 한 거, 그래 좋아. 그거 내 탓이라고 쳐. 그래서 내가 당신 평생 책임지겠다고 한 거잖아. 어쩜 그렇게 사람 진심을 몰라주시는지. 예전에 그렇게 다정하고 따뜻하시던 그분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 순간 전 아내를 위해서 결혼 생활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누구 하나 죽어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까지 왜 이래? 나 가만 내버려둬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나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당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더 볼 자신이 없다. 이러다가 나도 당신도 다 정신병원에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지금은 그게 최선이야. 아내는 자신이 한 번 내뱉은 말이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평생 저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먼저 저버릴 사람은 아니었죠.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명희야, 내가 싫어. 이 결혼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너도 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 아내를 놓아주려면 제가 극단적인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저마저 잘못될까 걱정이 되었는지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이혼을 한 뒤 전 한동안 정말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마치 엄마 보란 듯이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몸이 부실하다 보니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식모일을 하는 엄마에게 얹혀 사는 제가 참 한탄스럽기도 했어요. 허구한 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술만 푸지 말고 제발 좀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해. 간섭 마요. 내가 죽든 살든 엄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뭐야? 너 그게 지금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러니까 모른 척 하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가 여자 잘못 만나서 네 팔자도 참 개똥이다, 개똥. 내 팔자 이렇게 된 거 다 엄마 탓인 거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보기 싫어도 참아요. 날마다 엄마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서로 상처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날카롭게 말하고 서로의 아픔을 찌르고 소리를 질렀어요. 급기야 서름에 북받친 엄마가 통곡을 하면 전 또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술에 취해 잠이 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엄마는 일하러 다니는 집에 결혼식이 있다고 새벽같이 나가셨습니다. 제발 일어나서 머리도 좀 깎고 수염도 좀 깎고 밥은 차려놨으니까 챙겨 먹고 아휴. 짜증 섞인 엄마 말을 흘려들으며 잠에 빠졌고 정오가 넘어서 일어났더니 책상에 10,000원짜리 3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머리랑 수염 좀 깎으라고 하던 엄마 말이 떠올랐지만 그냥 술이나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술을 사들고 와서 하루 종일 마시다 잠이 들었어요. 전화벨 소리에 깨었을 때는 밤 12시가 넘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웬일로 엄마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순간 멍해지면서 명치 끝이 저려오더니 저도 모르게 화장실로 달려가서 다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건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과 맞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울며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싸늘하게 식은 엄마를 본 순간 한동안 너무 무서워서 차마 마지막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건널목을 건너던 엄마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음주 차량에 치여 그대로 목숨을 잃었어요. 사고를 낸 가해자는 여전히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했고 전 놈의 멱살을 쥐고 우리 엄마 살려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낡고 오래된 가방 속에는 그날 받은 월급과 얼마 전에 만기가 된 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 푼 두 푼 아끼면서 사시느라 그 흔한 핸드백 하나 없었는데 전 하루 종일 술독에 빠져서 처지나 한탄하고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도 깎고 수염도 깎으라는 그 말이 엄마의 유언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장례식 3일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안해하지도 걱정하지도 말고 부디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버지 만나서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다는 허무함이 일상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문득 아내가 생각났지만 찾아갈 용기도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정을 떼면서까지 이혼을 하게 만들었는데 엄마 돌아가셨다고 다시 만나는 것도 참 비루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엄마 생각하면서 계속 이대로 인생 포기한 채 살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집을 정리하고 엄마의 사고 보상금과 적금 통장을 해지한 돈을 모아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트럭 한 대를 사서 개인 택배 일을 했어요. 작은 박스부터 큰 물건까지 일반 택배업체에서 못 가는 곳만 찾아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스피드면에서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한 탓에 한 번 물건을 맡긴 손님은 계속 찾아주시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 사이 주변의 주선으로 몇 번 여자를 만나보기도 했지만 항상 아내 생각이 나서 쉽게 재혼을 하지 못했죠. 이번 생은 그저 돈이나 벌다 가자고 생각하면서 착실히 살다 보니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형편이 점점 나아지면서 3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사업을 확장해서 개인 용달과 택배를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회사를 차렸어요. 적당한 곳에서 사무실 계약을 하고 직원들과 회식을 하러 들어간 어느 고깃집에서 뜻밖의 아내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깃집 사장이 아내였어요. 3층 규모의 크고 유명한 갈비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 때문인지 처음엔 서로 긴가민가 하다가 결국 알아보게 되었고 어색하게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새삼 지나간 인연에 쓸쓸한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 건강하시지? 아니,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어쩌다가? 교통사고. 그토록 자신을 괴롭힌 엄마였는데도 막상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전히 착하고 씩씩한 모습이어서 안심이 되었고 참 기뻤어요. 살다 보니 이렇게 만나지네. 오늘 참 반가웠어. 나 회사가 이 근처니까 종종 밥 먹으러 올게. 그래, 항상 건강하고. 참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그래도 전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게 이상하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내가 이미 재혼했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웠지만 지나간 인연은 이미 지나갔으니 좋은 친구로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했어요.
그렇게 가끔 갈비집에 들러 직원들과 회식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정도로 지내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갈비를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달라는 손님들 요청이 많은데 그걸 한번 전담해서 해보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수익을 올려서 좋고 아내는 믿고 택배를 맡길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 하는 셈이니까요. 그 일로 자주 만나서 의논하다 보니까 옛정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결국 우린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장사 수완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여태 혼자였어요. 너 좋다는 남자들도 꽤 있었을 텐데 왜 여태 혼자였니? 그러게, 누구한테 한번 데이고 나니까 다시는 결혼 생각이 안 나더라. 미안하다. 네 인생 내가 다 망친 것 같아서. 그럼 망친 인생 제대로 바로잡을 기회를 줄까? 이번에도 내가 먼저 말해야 돼? 아니야. 내가 말할게. 우리 아니, 재혼인가? 암튼 함께 살자. 제발 이번에는 100년 해로 하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때 저는 노년에 집을 짓고 살려고 엄마 고향에 땅을 좀 사두었는데 일부러 거기로 가서 10년 뒤엔 아내를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멋진 정원도 가꾸고 연못에 잉어도 키우고 마당에서 멀리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힐링도 하고 집 뒤로 산을 오르면서 산책도 하면서 나중에 늙으면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하면서 둘만의 조촐한 두 번째 결혼식을 했습니다. 나이 50에 신혼 재미는 정말 깨가 쏟아졌어요. 아침 일찍 아내보다 먼저 갈비집에 나가서 직원들 청소하는 걸 감독하고 다시 사무실에 들러 택배 포장 일을 하고 점심에 아내와 함께 갈비집에서 점심을 먹고 식당이 잠깐 브레이크 타임일 때 아내 데리고 드라이브도 하고 쇼핑도 하면서 인생은 노년에 행복해야 정말 잘 산 인생이라고 하더니 제가 딱 그렇구나 싶어서 눈물나게 좋았습니다. 가끔은 자다 일어나서 혹은 꿈은 아니겠지 싶어서 제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사업 확장을 제안하더군요. 홈쇼핑이 본격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만큼 택배 사업도 덩달아 유망 사업이 되었는데 지금이 사업을 확장할 적기라고 했습니다. 고민은 좀 됐지만 아내의 지원을 받아서 홈쇼핑 업체와 제휴하고 물류 공장도 짓고 화물 트럭도 몇 대 더 사들였습니다. 사업도 순조롭게 잘 되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물 흐르듯이 흘러가서 살짝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물류 공장에 화재 사고가 났고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된 채 완전 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장 택배 주문받은 것도 올스톱 되었고 트럭들마저 타버리면서 완전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홈쇼핑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정신이 없는 그 와중에도 제 머릿속은 아내에게 피해가 갈까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전 또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당신 왜 이래? 또 이혼이라니. 당신 재혼할 때 나랑 한 약속 잊었어? 이젠 무슨 일 있어도 절대 헤어지지 말고 함께 끝까지 가자고 했잖아. 미안해. 하지만 이혼 안 하면 너도 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돼. 식당이며 집이며 모두 다 차압이 들어갈 거야. 그건 안 돼.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책임지면 돼. 그러니까 이혼해줘. 부부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함께 하는 거야. 그깟 차압 좀 들어오면 뭐 어때? 망하면 어때? 다시 시작하면 되지. 너랑 나랑 아직 건강한데 뭐가 문제야? 아니, 난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내 맹세는 또다시 공연불이 되었고 10년 뒤 아내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한 약속마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전 일부러 정을 떼기 위해서 또 아내에게 온갖 모진 소리를 했어요. 결국 아내는 두 번째 이혼 도장을 찍었고
울면서 돌아가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전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한 채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화재는 누전에 의한 거라고 밝혀졌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때부터 다시 제 옥바라지를 시작했어요. 제발 오지 마. 누가 반갑다고 오는 거야? 명희야, 제발 네 인생 살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올 거야. 우리가 서로 미워서 헤어진 거 아니잖아. 너, 나 살리자고 그런 거잖아. 넌 나랑 있으면 불행해져. 그러니까 정신 차려.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아내는 한 달에 2번 식당이 쉬는 날엔 꼭 면회를 왔고 사식이며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오는 날은 마음이 설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오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너무 걱정되었지만 아마 아내도 지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지리도 못난 남편 만나서 2번 결혼하고 2번이나 이혼하는 팔자였으니 지긋지긋할 만도 하죠. 감옥까지 간 놈이 뭐 잘났다고 맨날 찾아오는 아내를 타박만 했으니 저라도 만정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전 5년 만에 출소를 했습니다. 역시 갈 데가 없어서 배회하다 먼 발치서 아내를 보려고 식당에 갔는데 보이지 않더군요. 알고 보니 식당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였습니다. 식당 직원들도 다 바뀌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던 그때 식당 주방장을 만났는데 아내가 암 말기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게 아닙니까?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머리털은 다 빠지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내가 저를 보더니 통곡을 했습니다. 명희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꼴이야? 미안해, 덕수야. 너 면회도 못 가고. 너 지금 그게 문제야?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혼자서 이게 무슨 일이야. 얼마나 아팠을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아유, 이 미련통아. 그래도 나 가기 전에 당신 보고 가서 다행이다. 왜 그런 말을 해? 이제 내가 너 진짜 지킬 거야. 이번에는 꼭 약속 지킬 거야.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저에게 벌을 주시지. 왜 우리 명희에게 이토록 가혹한 벌을 주시는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전 그날부터 아내의 수발을 들면서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아내는 제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참 햇살이 눈부시고 따뜻한 날이어서 우리 명이 춥지 않게 잘 갈 것 같아서 안 울어야지, 잘 보내줘야지 하면서도 장례식 내내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차라리 그때 이혼하지 말고 함께 견디자고 할 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을 텐데 하는 뒤늦은 후회가 들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난 뒤 전 더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몇 번이고 아내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용기도 안 났습니다. 그래도 아내 유품은 정리해서 태워줘야 구천을 떠도지 않을 것 같아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내가 버리지 못한 온갖 물건들이 모두 다 저와의 추억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보낸 편지와 엽서, 제가 아내에게 주었던 오래된 초콜릿 봉지, 책들, 책 속의 단풍잎 책갈피까지 오롯이 우리가 함께했던 시절이 담겨 있어서 전 또 한참을 울었어요. 아내 일기장 속엔 오래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집안이 앙숙이 되어 날마다 싸우던 그날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날마다 무서워서 울었고 날마다 저 때문에 울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결혼, 우리가 행복했고 슬펐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재혼했을 때의 그 감정들이 모두 아내의 일기장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아내가 저를 위해서 준비한 듯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10년 뒤 오후 2시 그 장소에서 보자는 내용이었어요. 10년 뒤에 보자고 썼다면 적어도 우리가 재혼할 그때 써두었다는 말이었죠. 그때 전 10년 뒤 아내에게 멋진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결혼 사진 속엔 10년 전 날짜와 오후 2시라고 찍혀 있었어요. 문득 날짜 계산을 하면서 달력을 보는데 마침 그날이 1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내 방 달력에도 그날의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전 바로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에 맞추려면 부지런히 가야 했어요. 그곳으로 달려가는 내내 아내는 왜 그런 편지를 남겼을까 곰곰이 생각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빚잔치를 할 때 다 넘어갔거든요. 거의 오후 2시가 다 되어서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너무나 멋진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대문에 붙어있는 문패엔 김덕수, 제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해 하는 사이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마을 이장이라는 분이 집 열쇠를 주면서 정명희 씨가 오늘 2시에 김덕수 씨가 오면 전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잘 다듬어진 정원과 텃밭도 있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거실에 햇살도 무척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안방 탁자 위에 놓인 등기 권리증엔 진명이가 김덕수였어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0년 전 제가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을 아내가 지켰던 겁니다. 아내는 나머지 재산은 모두 그 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길을 닦아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기부도 했답니다. 이장님은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을 짓고 준비를 했다고 하더군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오직 저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해두었다는 생각에 고마움과 미안함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이 회한이 되어 저를 몰아쳤습니다. 아내 산소에 가서 참 많이 울고 얘기하고 용서를 빌고 그랬어요. 부디 거기 가서는 우리 엄마 만나지 말라고 하다가 아니, 엄마 만나서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끝까지 당신 아들 지켜주면서 살았다고 큰 소리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의 깊고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년에 거기에 둥지를 틀었어요. 동네 어르신들 공양하면서 이장님 대신으로 마을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을 이장이 되어 비록 한쪽 다리가 불편하지만 열심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아내 곁으로 가게 되는 날엔 부끄럽지 않게 살아노라고 당당하게 말해주고 싶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만큼의 제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